저는 결혼 전부터 알았습니다. 제 아들이 데려온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말이죠. 사람의 눈빛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예쁜 말투 뒤에 숨겨진 계산, 다정한 미소 속에 감춰진 탐욕. 모두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원했기에 참았죠. 그리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예상한 그대로였어요. 아니, 예상보다 더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끼를 던졌죠. 가짜 상속장이라는 달콤한 미끼를요. 며느리는 그 미끼를 단숨에 삼켰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진짜 상속장을 꺼내 들었을 때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렸죠.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저는 30년 넘게 국밥집을 운영해 왔습니다. 정의국밥이라는 작은 가게였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로 혼자 아들 재우를 키우며 살아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밤늦게까지 설거지를 하는 살.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제 손으로 키운 아들이 건강하게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어느 날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지영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를 처음 본 순간 제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상했죠. 겉으로 보기엔 참 괜찮은 여자였습니다. 세련된 옷차림의 부드러운 말투, 제게도 공손하게 인사를 건넸어요. 하지만 뭔가가 걸렸습니다. 설명할 순 없지만 본능적으로 느껴지는 그 무언가가 있었죠. 그날 저녁 3명이 함께 국밥을 먹었습니다. 지영은 제 국밥을 먹으며 연신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정말 맛있다고, 이런 국밥은 처음이라고. 하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이 국밥을 향하고 있지 않다는 걸요. 그 눈은 가게 안을 훑고 있었어요. 1층 가게의 크기를,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벽에 걸린 건물 등기권리증 액자를, 그 모든 걸 계산하듯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재우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지영의 손을 꼭 잡고 웃으며 말했죠. 엄마, 지영이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자기는 이 사람과 결혼하고 싶다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뭐라 말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을 반대할 명분도 없었고, 그저 느낌만으로 안 된다고 할 순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혼자 국밥 육수를 저으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내가 예민한 걸까? 아들을 보내기 싫어서 트집을 잡는 걸까? 하지만 아니었어요. 30년간 사람을 상대하며 장사를 해온 제 직감은 틀린 적이 없었습니다. 손님이 가게에 들어올 때 그 사람의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돈을 제대로 낼 사람인지, 트러블을 일으킬 사람인지. 지영의 눈빛에선 탐욕이 보였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계산이 보였죠. 재우를 보는 눈이 아니라 재우 뒤에 있는 것들을 보는 눈이었어요. 이 가게가, 이 건물이, 이 모든 게 얼마나 될까 하는 눈빛.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재우가 정식으로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저는 찬성도 반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물었죠. 정말 그 사람이 좋으냐고. 재우는 확신에 차서 대답했어요. 자기 인생에서 지영만큼 좋은 사람은 없다고. 그렇게 믿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어요. 사람은 직접 부딪혀봐야 아는 법이니까요. 아들이 선택한 길이라면 지켜봐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았죠. 이 결혼이 재우에게 상처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요. 결혼식 날 지영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고 환하게 웃는 모습이 마치 천사 같았어요. 하객들도 모두 칭찬했죠. 신부가 참 예쁘다고, 재우가 복받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날도 봤습니다. 피로 연장해서 하객들과 인사를 나누는 지영의 눈이 계속해서
축의금 봉투를 향하고 있다는 거리요. 식이 끝나고 신혼집으로 떠나는 아들을 배웅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제 직감이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하게 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만약 제 예상이 맞다면 언젠가는 데뷔를 해야 할 테니까요. 그렇게 새로운 며느리를 맞이한 날,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관계가 순탄하지 않을 거라는 걸. 하지만 아직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기다렸습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본색을 드러낼 때까지. 여자의 촉은 틀리지 않으니까요.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해 줄 거라 믿었습니다. 결혼 후 2년이 흘렀습니다.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어요. 지영은 시간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처음엔 아주 조금씩, 나중엔 노골적으로 말입니다. 신혼 초만 해도 지영은 착한 며느리 연기를 했습니다. 주말마다 가게에 나와 도와주겠다고 했고, 제게 작은 선물도 자주 사왔어요. 하지만 그게 3개월을 못 갔죠. 어느 날부터 핑계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몸이 안 좋다고, 내일은 친구 약속이 있다고. 그러더니 아예 얼굴을 비추지 않았어요. 대신 돈 얘기가 늘어났습니다. 재우를 통해서였죠. 에어컨을 바꿔야 한다고, 냉장고가 너무 낡았다고, 차도 새 걸로 바꿔야 한다고. 재우는 그때마다 저한테 와서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좀 도와줄 수 있냐고. 저는 묵묵히 도와줬습니다. 아들 부부가 살림 꾸리는데 필요한 거라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에어컨을 바꾸고 나면 소파가 문제고, 소파를 바꾸고 나면 침대가 문제였어요. 끝이 없었죠. 저는 점점 지영의 의도를 확신하게 됐습니다. 이 아이는 제 돈이 얼마나 있는지 시험하고 있다는 거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지영과 재우가 가게로 왔어요. 함께 저녁을 먹자며 2층 집으로 올라왔죠. 밥을 먹는 동안 지영의 눈빛이 계속 이리저리 움직였습니다. 거실 장롱을 보고,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베란다 넘어가게 풍경을 내려다보며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 했어요. 식사가 끝나갈 무렵 지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가게 장사는 잘 되냐고. 저는 그저 그렇다고 답했죠. 국밥집이 얼마나 벌겠냐고. 그러자 지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 위치면 월세만 받아도 꽤 될 텐데 왜 힘들게 장사를 하냐고. 차라리 다른 사람한테 임대를 주고 편하게 지내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확신했어요. 이 아이가 노리는 게 뭔지 말이죠. 가게를 닫게 만들고 건물을 자기들 손에 넣으려는 속셈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어요. 그저 웃으며 말했죠. 아직은 몸도 건강하고 일하는 게 좋다고. 이 가게가 제 삶의 전부라고 했습니다. 지영의 표정이 순간 굳었어요.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망과 짜증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죠. 하지만 곧 다시 밝은 표정으로 돌아왔어요. 그럼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가게 일이라도 거들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입으로만 한 말이었죠. 그날 밤 혼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제가 평생 모은 재산이 고스란히 지영의 손에 넘어갈 거라고. 재우는 착하지만 너무 유약했어요. 아내 말이라면 무조건 따르는 스타일이었죠. 지영이 원하면 재우는 무엇이든 들어줄 게 분명했습니다. 며칠 뒤 더 확실한 증거를 봤습니다. 제가 가게에서 일하는 동안 지영이 2층 집에 올라온 거예요. 재우는 회사에 가고 없을 때였죠. 저는 몰래 올라가 봤습니다. 지영은 제 방 서랍을 뒤지고 있었어요. 통장을 찾는 듯 했죠. 저는 조용히 내려왔습니다. 더 이상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한테 당하고만 있을 순 없다고.
하지만 정면으로 맞서봤자 소용없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재우는 지영 편을 들 테고 저만 나쁜 시어머니가 될 테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영이 스스로 함정에 빠지게 만드는 방법을요. 마침 대학 동창 중에 변호사가 있었습니다. 은퇴한 지 오래됐지만 여전히 인맥이 넓은 친구였죠. 저는 그 친구를 만나 조용히 부탁했어요. 가짜 서류를 만들어 달라고. 상속 위임장과 명예 이전 서류,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법적 효력은 전혀 없는 문서 말입니다. 친구는 처음엔 의아해했어요. 왜 그런 걸 만드냐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의 본심을 확인하고 싶다고. 친구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알았다고,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서류가 완성됐습니다. 정말 진짜처럼 보였어요. 법원 도장도 찍혀 있고 공증인 서명도 있었죠. 물론 전부 가짜였지만요. 저는 그 서류를 집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지영이 찾을 수 있을 만한 위치에 말이죠. 그리고 며칠 뒤 재우와 지영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다며 두 사람을 앉혔어요. 저는 천천히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다고. 가게 일도 힘들고 앞으로가 걱정된다고. 그러니 이 가게와 건물을 너희 명의로 넘겨주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영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 순간만큼은 숨기지 못했죠. 탐욕이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재우는 놀라며 물었어요. 엄마, 괜찮으냐고. 아직 건강하신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고. 하지만 지영은 달랐습니다. 빠르게 말을 받았죠. 어머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거라고 고맙다고 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마음속으로 웃었습니다. 미끼를 던졌어요. 이제 지영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지켜볼 차례였죠. 제 계획은 이제 막 시작된 것입니다. 미끼를 던진 다음 날부터 지영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갑자기 가게에 자주 들르기 시작했어요. 물론 일을 도우려는 게 아니었죠. 그저 제 눈치를 살피러 온 겁니다. 언제 서류를 작성할 거냐고,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넌지시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급할 거 없다고 차근차근 준비하자고 했죠. 하지만 지영은 조급해하는 게 보였어요. 자꾸만 서류 얘기를 꺼냈습니다. 변호사는 만나봤냐고, 공증은 언제 할 거냐고 물었죠. 저는 속으로 웃었습니다. 이렇게 급하게 굴다니 본색을 감추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는구나 싶었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저는 일부러 서류 봉투를 거실 탁자 위에 올려놨어요. 가짜 상속 위임장과 명예 이전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였죠. 겉봉에는 법무법인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가게 일이 있다며 2층을 비웠어요. 1시간쯤 지나 올라갔을 때 봉투의 위치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모를 정도였지만 저는 알았어요. 제가 일부러 표시를 해뒀거든요. 봉투 모서리를 탁자 모서리에 정확히 맞춰뒀는데 살짝 어긋나 있었죠. 지영이 봉투를 열어봤다는 증거였습니다. 다음 날 재우가 혼자 가게로 왔습니다. 표정이 묘했어요. 뭔가 말하고 싶은데 망설이는 듯한 얼굴이었죠. 저는 먼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재우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정말로 가게를 저희한테 넘기실 거냐고. 그러면서 덧붙였죠. 지영이가 걱정한다고, 엄마가 나중에 외로우실까봐 그런다고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말라고, 오히려 짐을 덜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슬쩍 던졌죠. 서류는 이미 다 준비해뒀다고, 이제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재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뭔가 불안해하는 게 보였죠. 하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사흘 뒤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하루 종일 가게를 비웠어요.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다며 아침 일찍 나갔죠. 하지만 실제론 가게 맞은편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2층 집 창문이 보이는 자리였어요. 정오쯤 지영이 나타났습니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건물로 들어갔어요. 저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계단을 올라갔죠. 현관문을 열자 지영이 제 방에서 나오는 게 보였어요.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모른 척하며 물었습니다. 왜 여기 있냐고. 지영은 화들짝 놀라며 서류를 등 뒤로 숨겼어요. 그러곤 웃으며 말했죠. 어머님 약 드시라고 챙겨드리러 왔다고. 하지만 손에 든 서류는 숨기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냥 지나쳤어요. 아무것도 본 척하지 않았죠. 지영은 얼른 신발을 신고 나갔습니다. 황급히 도망치듯 계단을 내려가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지영은 가방에서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재우였겠죠. 다음 날 친구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누군가 그 서류에 대해 은밀히 알아보고 있다고.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 확인하려 했다는 거예요. 물론 그 변호사 사무실도 가짜였지만 친구가 미리 준비해 둔 곳이었죠. 전화를 받은 직원은 서류가 유효하다고 확인해 줬다고 합니다. 그날 저녁 지영과 재우가 함께 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묘하게 밝았어요. 특히 지영은 들뜬 기색이 역력했죠. 저는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지영이 말했어요. 어머님 명예 이전은 언제쯤 하실 생각이냐고. 빨리 해야 세금 문제도 해결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다음 달쯤 하면 되지 않겠냐고. 아직 정리할 게 좀 남았다고 말했죠. 지영의 얼굴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곧 참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재촉했죠. 빨리 하는 게 좋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재우는 그저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서 어정쩡한 표정이었죠. 가끔 제 눈치를 살피며 미안한 듯 쳐다봤습니다. 저는 재우가 안쓰러웠어요. 착한 아들이 잘못된 사람을 만나 휘둘리는 모습이 마음 아팠죠. 하지만 이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영이 화장실 간 사이 재우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냐고. 후회는 안 하시냐고. 저는 재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재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죠. 며칠 뒤 친구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지영이 서류를 복사해 갔다고. 복사본까지 만들어간 걸 보니 완전히 확신한 모양이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구나 싶었죠. 지영이 스스로 함정 속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지영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어요. 제게 반말까지 하기 시작했죠. 이제 곧 이 집 주인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참았습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면 됐으니까요.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였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2층에 올라와 쉬고 있을 때였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지영과 재우가 함께 들어왔습니다. 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죠. 특히 지영의 얼굴엔 결연한 표정이 서려 있었어요. 저는 차를 내오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지영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가 진지하게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죠. 재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알았어요. 드디어 이 순간이 왔구나. 지영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님 연세도 이제 많으시고 가게 일도 힘드실 거라고. 그러니 이제 편히 쉬시는 게 어떻겠냐고 했어요. 요양원에 좋은 곳을 알아봤다고 거기서 지내시면 건강 관리도 받고 또래 친구들도 만날 수 있다고 했죠. 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 생각을 했냐고. 지영이 대답했어요. 어머님 건강이 걱정돼서라고. 최근에 자주 피곤해 하시는 것 같다고. 그러면서 덧붙였죠. 가게와 집은 저희가 알아서 잘 관리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재우는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손을 꼭 쥔 채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죠. 저는 재우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너도 그렇게 생각하냐고. 재우가 힘겹게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어져 있었죠. 입술을 떨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편하셨으면 좋겠다고. 저는 웃었습니다. 씁쓸한 웃음이었죠. 30년을 혼자 키워온 아들이 결국 며느리 손에 넘어간 겁니다. 하지만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차분하게 물었죠. 언제쯤 가면 되냐고. 지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다음 주면 좋겠다고 벌써 방도 예약해뒀다고 말했어요. 그날 밤 저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소중한 물건 몇 개뿐이었죠. 30년을 살아온 집이었지만 미련은 없었습니다. 이미 예상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다만 재우가 안쓰러웠어요. 방문 너머로 들리는 재우의 한숨 소리가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일주일 뒤 짐을 들고 집을 나왔습니다. 지영은 활짝 웃으며 배웅했어요. 자주 찾아뵙겠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죠. 재우는 제 짐을 차에 실으며 계속 미안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재우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괜찮다고 행복하게 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양원으로 가진 않았습니다. 제가 간 곳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복지관이었어요. 거기 관장님이 제 사정을 알고 작은 방 하나를 내줬죠. 저는 그곳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복지관 식당에서 어르신들 식사를 준비했어요. 며칠 뒤부터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의국밥 주인이 재산을 다 정리하고 떠났다는 소문이었죠. 어떤 사람들은 기부했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먼 곳으로 이사 갔다고 했어요. 저는 그 소문들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계획대로 되고 있었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지관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찾았어요. 옛날 가게 단골 손님이었죠. 그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재산 다 기부하셨냐고. 저는 애매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이제 편하게 지내고 싶었다고 말이죠. 그 소문은 더 크게 퍼져나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쫓아냈다는 소문도 함께 돌았죠. 지영의 평판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가게 손님들도 하나둘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지영을 냉대했죠. 2달째 되던 날 재우가 복지관으로 찾아왔습니다. 눈이 퀭하게 패여 있었어요. 살도 많이 빠진 것 같았죠. 재우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울며 말했어요. 저는 재우를 일으켜 세우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냐고. 재우가 말했습니다. 지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가게는 방치한 채 친구들과 놀러 다니기만 한다고. 돈도 물 쓰듯 쓴다고 했어요. 명예 이전 서류 때문에 자기가 이제 주인이라며 재우한테도 함부로 대한다고 했죠. 저는 재우의 이야기를 조용히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재우는 계속 울면서 말했죠. 뒤늦게 알았다고, 지영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야 보인다고.
엄마를 다시 모셔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말했죠.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재호는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말만 되풀이했어요. 석 달째 지영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공손하게 안부를 물었어요. 하지만 곧 본론을 꺼냈죠. 기부했다는 재산이 어디에 있냐고. 자기들한테 넘기기로 한 건물과 가게는 왜 명의가 안 바뀌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가짜 서류였다고. 진짜 상속 서류는 따로 있다고 말했죠. 전화 너머로 지영이 숨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뭐라고 소리쳤지만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다음 날 지영이 복지관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소리를 지르며 따졌죠. 거짓말이라고, 분명히 서류를 봤다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봤겠지. 하지만 그건 내 욕심을 확인하려고 만든 가짜였다고. 지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지는 표정이었죠.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다음 주에 진짜 상속 서류를 공개하겠다고. 그때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나갔어요. 이제 마지막 한수만 남았습니다. 약속한 날이 왔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진짜 변호사, 진짜 사무실이었죠. 저는 일찍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30분쯤 지나 지영과 재우가 들어왔어요. 지영의 얼굴은 창백했고 재우는 불안한 표정이었죠. 변호사가 서류를 꺼냈습니다. 진짜 유언장이었어요. 정식으로 공증받은 법적 효력이 있는 문서였죠. 변호사가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재산 목록이 나열됐어요. 정의국밥 상가주택, 예금 계좌, 그리고 몇 가지 투자 자산들. 생각보다 많았죠. 30년간 악착같이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상속자 명단이 나왔습니다. 지영의 눈이 커졌어요. 기대에 찬 표정이었죠. 하지만 변호사의 다음 말에 그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상속자는 손자 윤호. 단 한 명뿐이었어요. 며느리 박지영과 아들 김재우는 이름조차 없었죠. 지영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분명히 자기들한테 준다고 했다고. 변호사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건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였다고. 이게 진짜 유언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은 기계였지만 그 안엔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었어요. 재생 버튼을 눌렀죠. 지영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몇 달 전 재우와 나눈 대화였어요. 그냥 어머님 나가시면 끝이야. 그때 명예 다 내 걸로 바꾸자. 요양원비는 최소한만 보내고. 재우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망설이며 대답하는 소리였죠. 그게 엄마한테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하긴 뭐가 너무해. 우리가 모실 수도 없잖아. 그리고 어차피 우리 거 될 건데 뭘. 녹음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영은 새하얗게 질린 채 말을 잃었죠. 재우는 고개를 떨군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처음 널 봤을 때부터 알았어. 내 눈엔 사랑이 없고 계산만 있다는 걸. 그래서 시험해 봤지. 가짜 서류로 말이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언제부터 준비한 거냐고. 저는 대답했어요. 결혼식 날부터라고. 피로 연장해서 내가 축의금 봉투만 쳐다보던 그날부터 준비했다고 말했죠. 사람의 욕심은 감출 수 없어. 아무리 예쁜 말을 해도, 아무리 밝게 웃어도 눈빛은 거짓말을 못하거든. 변호사가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건물명의 이전 기록이었어요. 사실 저는
이미 6개월 전에 손자 윤호 명의로 건물을 넘겨뒀습니다. 신탁 형태로 말이죠. 윤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관리하지만 법적 소유권은 윤호에게 있었어요. 지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흐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지영이 스스로 선택한 길의 결과였으니까요. 재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는요? 저도 용서 못 하시는 거예요? 저는 재우를 바라봤어요. 눈물 흘리는 아들의 얼굴이 안쓰러웠죠. 하지만 말했습니다. 넌 선택해야 해. 탐욕스러운 아내를 택할 건지 아니면 새로 시작할 건지.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재우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며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죠. 지영은 그런 재우를 붙잡으려 했지만 재우는 몸을 돌렸어요. 더 이상 지영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변호사가 마지막 서류를 설명했습니다. 유언장에는 한 가지 조건이 더 있었어요. 만약 재우가 지영과 이혼하고 정신을 차린다면 재우도 윤호와 함께 가게를 운영할 권리를 갖는다는 내용이었죠. 하지만 지영과 함께 있는 한 재우는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재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돼 있었지만 그 안에 결심이 보였어요. 천천히 입을 열었죠. 엄마, 죄송합니다. 이제야 진심이 보이네요. 지영이 재우의 팔을 붙잡으며 애원했습니다. 이럴 수 없다고, 자기를 버릴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재우는 지영의 손을 떼어냈습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깊게 고개를 숙였죠. 저는 재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재우는 이미 선택을 한 것 같았습니다. 지영은 바닥에 주저앉아 울부짖었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는 걸 깨달은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조용히 말했죠. 이만 나가달라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지영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탐욕이 남긴 결말이었죠. 저는 재우와 함께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지관으로 돌아가는 길 재우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화가 안 나냐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화가 아니라 실망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재우가 깨달았으니 다행이라고 말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1년 넘게 준비한 일이 끝났어요. 지영의 본색을 밝혔고 재우도 정신을 차렸죠. 이제 진짜 새로운 시작만 남았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재우는 이혼 절차를 밟았어요. 생각보다 빨리 진행됐죠. 지영은 끝까지 저항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녹음 파일과 가짜 서류를 몰래 복사한 증거까지 있었으니까요. 결국 지영은 아무것도 받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재우는 그 시간 동안 많이 변했어요. 처음엔 넋이 나간 것처럼 멍하게 지냈죠. 하지만 점점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복지관에 자주 찾아와 봉사활동을 도왔어요. 어르신들 식사 준비를 거들고 청소도 했죠. 땀 흘리며 일하는 재우의 얼굴엔 평화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재우가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다시 가게를 열고 싶다고. 혼자서는 못하겠지만 엄마와 함께라면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는 재우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진심이 보였죠. 예전에 그 착하고 순수한 아들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다고 했죠. 이번엔 셋이서 하자고. 윤호도 함께 말입니다. 손자가 어려서부터 일을 배워야 나중에 제대로 물려줄 수 있다고 말했어요. 재우는 환하게 웃으며 동의했습니다. 윤호는 그때 12살이었습니다. 방학 동안 복지관에 자주 왔었죠. 할머니를 돕겠다며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했어요. 착한 아이였습니다. 윤호에게 물었죠. 할머니랑 아빠랑 함께 국밥집 하고 싶냐고. 윤호는 두 눈을 반짝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1년 넘게 방치됐던 가게는 많이 낡아 있었어요. 곳곳이 고쳐야 할 꽃투성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함께 땀 흘렸습니다. 재우가 페인트 칠을 하고 저는 주방 기구를 정리하고 윤호는 테이블을 닦았어요. 한 달이 걸렸습니다. 가게가 깨끗하게 정리됐어요. 새 간판도 달았죠. 속풀이 국밥집이라는 이름이었습니다. 재우가 지은 이름이었어요. 엄마의 국밥이 사람들 속을 풀어준다는 뜻이라고 했죠. 저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업 전날 밤 셋이 둘러앉아 국밥을 먹었습니다. 1년 만에 끓인 육수였어요. 국물을 한 모금 뜨는데 눈물이 났죠. 그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이었어요. 재우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호도 할머니 어깨에 머리를 기댔죠.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5시였어요. 예전처럼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죠. 재우는 재료를 손질하고 윤호는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세대가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참 아름다웠어요. 첫 손님은 옛날 단골이었습니다. 70대 할아버지셨죠. 문을 열고 들어오시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사장님이 돌아오셨다며 기뻐하셨죠. 그분은 국밥 한 그릇을 다 드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역시 이 맛이라고 그동안 보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하나둘 소문이 퍼졌습니다. 정의국밥 사장님이 돌아왔다는 소문이요. 예전 단골들이 찾아왔어요. 모두들 반가워했죠. 어떤 분들은 그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었지만 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웃으며 국밥을 내밀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가게 앞에서 누군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지영이었습니다. 초라한 옷차림이었죠. 많이 야윈 것 같았어요. 지영은 가게 안을 들여다보다가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사라졌어요. 재우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시냐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다고, 이미 끝난 일이라고 말했죠. 재우는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 후로 지영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어느 날 단골 손님 한 분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복수가 시원하셨냐고. 저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그릇에 담으며 대답했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진실을 밝힌 것뿐이죠. 그분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래도 속이 후련하시지 않냐고. 저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복수는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잊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겁니다. 가게 벽에는 새로운 액자가 걸렸습니다. 손자 윤호 명의의 건물 등기 권리증이었어요. 그 옆엔 제가 직접 쓴 글귀가 액자에 담겨 있었죠. 사람은 재산을 물려받는 게 아니라 마음을 배운다. 매일 아침 저는 그 글귀를 봅니다. 그리고 다짐하죠. 윤호에게 돈이 아니라 마음을 가르쳐야겠다고. 사람을 대하는 법을, 정직하게 사는 법을 말입니다. 석 달이 지나자 가게는 안정됐습니다. 손님들이 꾸준히 찾아왔어요. 재우는 홀서빙을 맡았고 저는 주방을 지켰죠. 윤호는 학교 끝나면 달려와 설거지를 도왔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며 손님들이 부러워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손님이 다 가고 셋이서 정리를 하고 있을 때였죠. 윤호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며느리 할머니는 왜 나쁜 사람이 됐어요? 저는 걸레질을 멈추고 윤호를 바라봤어요.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욕심이 많았던 거지. 욕심은 사람을 변하게 만들어. 윤호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욕심을 안 부리면 되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필요한 만큼만 가지고 나머지는 나누는 거야. 그게 행복하게 사는 법이란다. 윤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어린 손으로 열심히 그릇을 닦는 모습이 기특했어요. 겨울이 왔습니다. 국밥이 가장 잘 팔리는 계절이죠.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받아든 손님들의 얼굴에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큰 보람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 재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덕분에 정신 차렸다고. 만약 엄마가 그냥 넘어갔다면 자기는 평생 지영에게 끌려다녔을 거라고 했어요. 저는 재우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이제 됐다고 앞만 보고 가자고 말했죠. 1년이 흘렀습니다. 속풀이 국밥집은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가게가 됐어요. 맛도 맛이지만 가족이 함께 운영하는 모습이 좋다고들 했죠. 멀리서도 찾아오는 손님들이 생겼습니다. 지영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식당 설거지 일을 한다더군요. 힘들게 산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감정이 들지 않았습니다. 연민도 분노도 없었죠. 그저 스쳐가는 소식일 뿐이었어요. 오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육수를 끓입니다. 푹 고아진 뼈에서 우러나는 진한 국물이 가게를 가득 채워요. 재우가 재료를 손질하고 윤호가 테이블을 닦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저는 좋습니다. 손님 한 분이 국밥을 다 드시고 말씀하셨어요. 사장님 국밥 먹으면 속이 뚫린다고. 답답했던 게 싹 가신다고 하셨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속풀이 국밥집이에요. 그분은 활짝 웃으며 계산대로 가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진짜 복수는 화려하거나 극적인 게 아니라고. 그저 묵묵히 제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그게 가장 완벽한 복수라는 걸 말이죠. 국밥 냄새가 오늘도 가게를 채웁니다. 누군가의 속을 풀어줄 따뜻한 국물이 준비됐어요. 속풀이 국밥집, 오늘도 문을 엽니다.